늙은이가 어딜 끼어들어. 죽고 싶어? 입 닥치거라. 내 놈 상판대기 딱 대라. 서늘한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번뜩이던 그 밤, 70이 넘은 한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골목 전체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늙고 굽은 어깨에 빛바랜 트레이닝복을 걸친 할머니가 키 큰 사내의 칼끝을 마주보고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떨고 있는 쪽이 오히려 칼을 든 사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동네 사람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녀의 진짜 얼굴이 2026년 5월의 어느 밤 부천의 한 골목에서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이 푸르러지던 5월의 오후였습니다. 부천 외곽의 한 주택가 골목에는 담장을 타고 오른 붉은 장미가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장미 향이 좁은 골목 안을 가득 채웠고 어느 집 마당에선가 라디오 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골목 한가운데 낡은 정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정자였습니다. 그 정자 안에 황옥분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74세, 머리는 짧게 자른 흰머리, 트레이닝복 바지에 빛바랜 남방을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정자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골목 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저 햇볕을 쬐러 나온 동네 할머니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자전거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자율방범대 소장, 박상호 소장이었습니다. 나이는 45세, 동네에서 제법 목소리 큰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박 소장은 자전거에서 내리며 옥분 할머니를 흘끔 쳐다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황 씨 할머니, 또 여기 나와 계셔요? 집에 들어가 누우셔야지. 매일같이 정자만 지키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옥분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 소장,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동네에 무슨 폐가 되는가? 아니, 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어르신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노인네가 골목에 혼자 앉아 있으면 험한 꼴 당하기 십상이에요. 어제 뉴스 못 보셨어요? 옆 동네에서 강력범 하나가 도주 중이라고 난리던데. 보았네. 보셨으면 알아서 조심하셔야지. 우리 방범대가 매일 순찰을 도는데도 어르신 같은 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니 우리만 죽을 노릇이에요. 박 소장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입꼬리 한쪽이 살짝 올라갔다가 이내 평온해졌습니다. 그때 정자 옆을 지나가던 한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67세 오금자 할머니였습니다.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옥분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옥분이 또 박 소장한테 한 소리 듣고 있는가? 한 소리는 무슨, 그저 인사 나누고 있었네. 인사는 무슨 인사? 박 소장, 자네도 그만 좀 하시게. 옥분이가 자네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만날 트집인가? 박 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전거 핸들을 고쳐 잡았습니다. 금자 어르신, 제가 무슨 트집을 잡았다고 그러세요? 다 어르신들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요. 걱정은 무슨, 자네 말투부터가 사람 무시하는 말투야. 옥분이가 자네보다 30살이나 위인데 황씨 할머니가 뭔가, 황씨 할머니가. 박 소장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전거를 끌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가 어른을 어른으로 안 봐.
옥분이 자네는 어쩜 그렇게 매번 가만히 듣고만 있나?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제일 편한 거라네. 말이 길어지면 결국 다 시끄러워지는 법이야. 하긴 자네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욕을 안 먹지. 나 같으면 진작에 한 소리 했을 거야. 금자 할머니는 비닐봉지에서 떡 한 봉지를 꺼내 옥분 할머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아침에 떡집에서 산 건데 따끈할 때 먹어. 혼자 사는 사람이 끼니는 제대로 챙겨야지. 매번 이러지 않아도 되네. 내가 뭐 굶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굶고 안 굶고를 떠나서 같이 나눠 먹자는 거지. 그리고 자네, 요즘 그 연금 문제는 좀 해결됐는가? 연금 말인가? 그래, 지난번에 자네가 그러지 않았는가? 기초연금 신청하는데 서류가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옥분 할머니는 떡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청은 했네. 그런데 자네도 알고 있나?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네. 그렇지. 우리 동네 김씨 영감도 그거 몰라서 몇 년을 그냥 흘려보냈잖나. 그 양반은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줄 알았다고 하더만. 많은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그걸 모르고 한참 뒤에 신청해서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네. 세상이 모르는 사람만 손해지. 알아야 챙겨 먹는 게 요즘 세상 이치야. 두 할머니의 대화는 정자 안에서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골목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살피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저녁 준비하러 들어가 봐야겠네. 자네도 너무 늦게까지 여기 있지 말고 어둑해지기 전에 들어가. 그러겠네. 잘 가시게. 금자 할머니의 발걸음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정자에는 다시 옥분 할머니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떡 봉지를 옆에 놓고 다시 한번 골목 끝을 응시했습니다. 골목 중간쯤에 가로등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가로등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눈이 그 깨진 가로등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멘트 바닥에는 흙이 묻은 발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통의 운동화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굽이 둥글고 폭이 좁은 작업화 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골목 안쪽의 빈집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들어왔구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허리를 한번 펴고 골목 안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빈집은 작년에 노부부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비워둔 집이었습니다. 대문에는 부동산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빈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옥분 할머니는 그 빈집의 뒷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단히 잠겨 있던 문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정자에 앉아 떡 봉지를 들어 비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발걸음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 안 빈집의 창문 너머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커튼 사이로 슬쩍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 할머니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와
작은 마당의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직접 심은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메주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어둑해지는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작은 사진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복을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단단하고 야무진 얼굴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그 옆에 놓인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인천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 강태식이 부천 방면으로 도주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부천 외곽주택가를 중심으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태식은 32세 남성으로 키 180cm의 마른 체형입니다. 옥분 할머니의 눈빛이 라디오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 동네로 들어왔구먼.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의 작은 슈퍼 앞에는 이미 동네 사람 몇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두 손을 허리에 척 올리고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그런 놈이 들어왔겠어요? 여기는 골목이 좁고 사람도 많아서 그런 흉악범이 숨어들 데가 없어요. 다 옆 동네 이야기지. 내가 어제 밤새 순찰을 돌아봤는데 수상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박 소장, 그래도 조심해야지. 뉴스에서 그렇게 떠드는데. 걱정 마세요, 김씨 할머니. 내가 우리 동네를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나겠어요. 옥분 할머니가 그 무리 옆을 지나가다 가만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 소장이 옥분 할머니를 발견하고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황씨 할머니,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 그러게 어르신은 이런 어수선한 날에는 집에 가만히 계셔야 한다니까. 옥분 할머니는 박 소장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박 소장, 골목 안쪽 빈집 어제 한번 들여다본 적 있는가? 빈집이요? 거기는 작년부터 비어있는 집인데 들여다볼 게 뭐가 있어요? 뒷문이 열려 있던데. 박 소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 집은 원래 문이 헐거워요. 바람 좀 불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집이에요. 괜히 그런 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신고하시면 우리 방범 때만 헛걸음하게 됩니다.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살펴보라는 말이네. 알았어요, 알았어. 시간 나면 가볼게요. 자,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어르신은 어르신 일이나 신경 쓰시고. 박 소장은 옥분 할머니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다시 사람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슈퍼 안에서는 단골인 60대 후반의 슈퍼 주인 정 여사가 계산대 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왔어? 오늘은 뭐 사러 왔어? 두부 한 모하고 콩나물 한 봉지만 주시게. 그래, 잠깐만 기다려. 정 여사는 물건을 챙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져. 어제 뉴스 봤지?
그 강도 놈이 우리 동네 쪽으로 왔다잖아. 나는 어제 무서워서 가게 문도 일찍 닫았어. 잘하셨네. 요즘은 일찍 문 닫는 게 상책이지. 옥분이도 조심해. 자네는 혼자 살잖아. 문단속 잘하고. 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네. 그래도 그렇지. 아, 그리고 옥분이, 자네 그거 알아?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집에 도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절대 맞서 싸우면 안 된대. 그냥 못 본 척하고 자는 척하고 도둑이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하대. 괜히 맞서다가는 다친다고. 옥분 할머니는 두부 봉지를 받아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답이야.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럼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닌가? 옥분 할머니는 가만히 웃기만 했습니다. 농담이네. 나도 자네 말대로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자네, 이건 꼭 알아둬. 집 앞에 택배 상자 같은 거 오래 놔두지 마. 그게 다 빈집인 거 광고하는 거래. 그리고 신문도 며칠씩 안 들여놓으면 도둑이 그거 보고 이 집은 사람이 없구나 한다고. 좋은 말이네. 나도 명심하지. 옥분 할머니는 두부와 콩나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슈퍼를 나섰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그녀의 눈은 다시 골목 안쪽의 빈집을 향했습니다. 햇살이 강해진 오전, 빈집의 마당에는 잡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옥분 할머니의 시선은 빈집의 2층 창문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창문의 커튼이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움직였구먼. 옥분 할머니는 빈집 쪽으로 곧장 가지 않고 평소처럼 정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정자에 앉아 두부 봉지를 옆에 놓고 천천히 골목을 살폈습니다. 자동차 한 대 지나가는 일이 드문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옆집 금자 할머니가 다시 정자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부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오늘은 안색이 좀 다른데 무슨 일 있는가? 별일은 없네. 그저 동네가 좀 어수선해서. 하긴 그놈의 강도 때문에. 어젯밤에는 잠도 못 잤어. 자네는 안 무서웠는가? 무서움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좀 무뎌지는 것 같아. 무뎌지긴. 나는 더 무서워지던데. 두 할머니는 정자에 마주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자신이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옥분이 자네도 조심해. 요즘은 경찰이라고 전화와서 자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돈을 옮기라고 한대. 그게 다 거짓말이야. 그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조건 끊어야지. 그리고 곧바로 112번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131번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로 알려야 한대. 우리 사위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좋은 정보네. 그리고 또 절대로 자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거 전화로 알려주면 안 돼. 진짜 경찰은 그런 거 전화로 안 물어본다고 했어. 그렇지. 진짜 공무원이 그런 걸 전화로 캐묻는 법이 어디 있겠나? 해가 서서히 기울고 골목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부채를 접으며 일어섰습니다. 옥분이 오늘은 어두워지기 전에 꼭 들어가. 알았지? 걱정 마시게. 금자 할머니가 떠나고 옥분 할머니는 정자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을이 골목 끝에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트레이닝복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오래도록 손에 익은 그 감촉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지 않은 채 손끝으로만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골목 안 빈집의 2층 창문에서 검은 그림자가 다시 한번 커튼을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시선은 정확히 정자에 앉아 있는 옥분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골목 안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졌지만 한가운데에 있는 깨진 가로등 자리만은 여전히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기척이 공기 속에 희미하게 떠다녔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작은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평상시 입던 트레이닝복 위에 짙은 색 재킷 하나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을 열어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운동화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신던 슬리퍼와는 다른 밑창이 두껍고 끈이 단단한 운동화였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운동화 끈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손놀림은 마치 오래된 의식을 치르듯 정확했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의 젊은 여인이 옥분 할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0일씨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한번 내쉬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멀리서 어느 집게가 한두 번 짖다가 그쳤고 더 멀리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담장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치 솜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겼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목적지는 골목 안쪽의 빈집이었습니다. 빈집 앞에 도착한 옥분 할머니는 대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역시 있구먼. 옥분 할머니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빈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직감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천천히 골목 입구 쪽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옛날 폴더식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열고 익숙한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오래된 후배 형사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다가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나 황옥분이네. 상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장님, 황 반장님이십니까? 이게 얼마만입니까? 오래된 안부는 나중에 묻세. 지금 자네 그쪽 관할에 강태식이 도주 중이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부천 외곽 송내 쪽 골목이네. 빈집에 숨어 있어. 위치는 내가 문자로 보내겠네. 조용히 사복으로 와. 사이렌 절대 켜지 말고 진입로는 골목 안쪽 말고 뒤편 담장 쪽으로 잡으라고 일러두게. 반장님, 확실하십니까?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걸로 자네 깨운 적 있는가? 없으십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30분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네.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조심해서 오게.
전화를 끄는 옥분 할머니는 잠시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자 근처에서 기다리면서 빈집의 출입을 살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자전거 한 대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소장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골목을 비추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우리 자율방범대다. 다 잡혀. 옥분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하필 지금? 박 소장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골목을 휘젓다가 정자 옆에 서 있는 옥분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옥분 할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습니다. 황씨 할머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박 소장 목소리 좀 낮추시게. 네. 아니 할머니. 이 시간에 골목에 나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어르신 같은 분이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면 우리만 곤란해진다니까요. 박 소장, 치매 노인네가 밤만 되면 동네를 헤매고 다닌다고 어제 누가 그러던데 진짜인 줄은 몰랐네. 자, 일단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박 소장의 그 말이 골목의 정막을 깨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빠른 손길로 박 소장의 손목을 잡고 입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시게. 아니, 할머니, 왜 그래요? 손은 또 왜 잡고? 박 소장, 지금 빈집에 그놈이 있네. 빈집에 누가요? 아, 또 그 빈집 이야기? 할머니, 진짜 왜 그래요? 거기 아무도 없다니까요. 내 말 좀 들어보게. 지금 자네가 큰 소리를 내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빈집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골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박 소장을 자기 뒤로 잡아 끌었습니다. 내 뒤로 서시게. 네. 갑자기 왜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 박 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골목의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손에는 식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빛에 칼날이 푸르게 번뜩였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전등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박 소장 앞으로 강태식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박 소장의 목 뒤를 잡아채 칼끝을 목덜미에 들이댔습니다. 움직이면 죽인다. 박 소장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태식은 박 소장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채 옥분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작은 노인 하나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서 있는 것을 본 강태식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늙은이가 어딜 끼어들어. 죽고 싶어? 옥분 할머니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강태식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입 닥치거라. 내 놈 상판대기 딱 대라. 그 한마디에 강태식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박 소장은 옥분 할머니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도망가세요. 그냥 도망가세요. 제발. 박 소장, 자네가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듣게. 숨 천천히 쉬고 움직이지 마시게. 자네 목에 닿은 칼은 자네가 떨면 들어오게 되어 있네. 박 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강태식은
옥분 할머니의 그 침착한 목소리에 오히려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너 노인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알아? 내가 모를 것 같은가? 닥쳐. 너부터 처리하고 시작해야겠다. 강태식은 박 소장의 목에서 칼을 떼고 옥분 할머니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박 소장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살짝 내려갔습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었고 무게 중심은 오른발 뒤꿈치에 단단히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식의 눈이 아닌 강태식의 어깨와 손목 사이의 한 지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빛이 옥분 할머니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졸린 듯한 노인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깨어났습니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늙은이가 재수가 없으려니. 강태식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칼끝이 옥분 할머니의 어깨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가로등 불빛 속에서 칼날이 짧고 날카로운 홀을 그렸습니다. 누가 봐도 늙은 할머니가 피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박 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노인의 어깨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상체가 칼이 내려오는 방향과 반대로 살짝 비스듬히 빠졌습니다. 마치 바람이 살짝 비켜선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칼은 허공을 가르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옥분 할머니의 왼손이 강태식의 손목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른손이 강태식의 팔꿈치 바깥쪽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손목과 팔꿈치 단 두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지점에 옥분 할머니의 손이 닿은 순간 강태식의 거대한 몸이 통째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발이 강태식의 오른발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허리가 천천히 도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듯 회전했습니다. 강태식의 180cm 거구가 그대로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시멘트 바닥에 등부터 내리꽂혔습니다. 쿵! 골목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강태식의 입에서 짧고 굵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칼은 강태식의 손에서 떨어져 저만치 굴러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떨어진 칼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강태식의 손목을 잡은 채 무릎 하나로 강태식의 가슴 위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잡혀있던 손목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뚝!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강태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움직이면 더 부러진다. 가만히 있거라.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다르게 굵고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누군가를 제압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박 소장은 그제야 손가락 사이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키 큰 흉악범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노인 한 사람이 무릎을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사내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고 있을 뿐이었는데 사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박 소장의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박 소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박 소장, 그 칼 발로 차서 멀리 보내시게. 손으로는 만지지 말고. 네. 아, 네. 증거물이네. 자네 손이 닿으면 자네 지문이 묻어. 그러면 일이 복잡해져. 박 소장은 떨리는 발끝으로 칼을 툭 차서 골목 한쪽 구석으로 밀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기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말은 나중에 하세. 자네 휴대전화 있는가? 네, 있어요. 있습니다. 112번 누르시게. 그리고 자네 입으로 직접 신고하시게. 위치, 상황 차분하게 말해. 흥분하면 저쪽에서 못 알아듣네. 네. 알겠습니다. 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신고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옥분 할머니에게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작은 노인이 흉악범 한 사람을 짐승 다루듯 제압하고 있는 그 광경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태식이 발버둥을 치려 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손목을 잡은 손에 아주 약간만 더 힘을 주었습니다. 내 놈, 인천에서 사람 둘 죽이고 도주했지? 그 칼, 그때 쓴 그 칼인가? 이 할망구, 너 누구야? 내가 누구든 내 놈이 알 바 아니지. 다만 내 놈이 오늘 일진이 사납다는 것만 알아두거라. 하필이면 이 골목에 들어와서 하필이면 내 앞에 칼을 들이댔으니 이거 나 손목 부러진단 말이야. 부러져도 죽지는 않는다. 잠시만 참거라.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강태식의 손목을 정확하게 비틀어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범인을 같은 자세로 제압해 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 안에 잡힌 강태식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팔에 잡힌 듯 옴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박 소장은 신고를 마치고 다시 옥분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마 옥분 할머니 옆에 바짝 서지는 못했습니다. 두어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성였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가? 제가 그동안 할머니께 박 소장의 입에서는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그제야 박 소장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다시 평소의 동네 할머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짐승의 눈빛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박 소장, 자네는 자네 자리에서 자네 할 일을 한 거지.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게. 네, 말씀하세요. 사람을 겉만 보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시게. 그 사람이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자네는 모르지 않는가. 노인이라고 다 노인이 아니고 백수라고 다 백수가 아닐세. 네, 어르신.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오늘 자네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더라면 이놈을 더 조용히,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었네. 신고는 자네 입으로 했지만 그 신고를 자네가 만든 위기 속에서 했다는 것은 자네가 알고 있어야지. 다음부터는 자율방범을 돌더라도 큰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먼저 살피는 법을 배우시게. 골목에 무슨 소리가 나는지, 어떤 그림자가 움직이는지 그게 진짜 순찰일세. 네, 어르신.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소장의 두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것은 무서움 때문도 부끄러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굴어왔는지를 그 짧은 순간에
모두 깨달은 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렌 소리는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미리 일러둔 대로 경찰차는 사이렌을 끈 채 골목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사복 차림의 형사 몇이 차에서 빠르게 내렸습니다. 선두에 선 50대 초반의 형사가 옥분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곧 환하게 풀렸습니다. 반장님, 옥분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태식의 손목을 다가온 형사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에 묻은 먼지를 천천히 털어냈습니다. 오느라 수고했네. 김 형사. 반장님, 진짜 반장님이십니까? 늙어서 사람이 변했을 줄 알았더니 자네는 그대로구먼. 김 형사는 강태식에게 수갑을 채우면서도 자꾸만 옥분 할머니 쪽을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후배 형사들도 황 반장이라는 한마디에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중 한 젊은 형사가 옆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황 반장님이라면 그 황옥분 반장님? 강력계 전설 그분? 맞아. 내가 신참 때 사진으로만 뵌 그분이야. 직접 뵙는 건 나도 처음이야. 박 소장은 그 모든 광경을 두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의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노인 한 사람이 형사들 한가운데에 마치 한 그루 단단한 나무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단단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한마디, 한 손길이 그의 몸과 마음을 통째로 짓눌러 놓았기 때문입니다. 강태식은 두 명의 형사 사이에 끼인 채 골목 입구의 경찰차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내내 그의 시선은 자꾸만 옥분 할머니 쪽으로 흘렀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강태식을 후배에게 인계한 뒤 옥분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옥분 할머니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황 반장님, 30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한 수 잘 배웠습니다. 이 사람 새삼스럽게 왜 이러나. 새삼스럽긴요. 반장님께서 은퇴하시던 그날 제가 후배들 앞에서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언젠가 반장님 다시 뵙는 날에는 똑같이 인사 올리겠다고. 김 형사의 뒤에 서 있던 후배 형사 두 명도 김 형사를 따라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세 명의 형사가 한 노인 앞에서 경례를 올리는 그 모습은 골목길의 풍경 위에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골목 한쪽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자기 무릎을 그러쥐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김 형사를 향해 손을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인사는 그만하시게. 이 늙은 사람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네. 부끄러우시긴요. 반장님 같은 분이 이 동네에 그저 묻혀 사신다는 게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묻혀 사는 게 어떻단 말인가. 사람이 한 시절은 그 자리를 빛내야 하고 또 한 시절은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거지. 늙어서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자꾸 큰 소리치는 노인네가 되면 그게 더 흉하지 않은가. 김 형사는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한번 숙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골목 안의 풍경은 어느새 동네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났다 사라진 그 사이에 잠을 깬 사람들이 하나둘씩 골목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집 금자 할머니도 잠옷 위에 카디건 하나를 걸친 채 골목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옥분이 무슨 일인가? 별일은 아닐세. 그저 동네에 잘못 들어온 손님 한 사람을 돌려보낸 것뿐이야. 잘못 들어온 손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경찰들은 다 뭐고. 옆에 서 있던 김 형사가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인근에서 도주 중이던 강력범 한 명이 이 동네 빈집에 숨어들어 있었습니다. 그자를 황 반장님께서 직접 제압해 주셨습니다. 황 반장? 우리 옥분이가 반장이라고? 네, 어르신. 황 반장님은 30년 전에 강력계에서 활약하신 전설적인 여영사 반장님이십니다. 유도와 태권도를 합쳐 8단이시고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강력범을 직접 검거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금자 할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옥분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옥분이 자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먼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그냥 자네 옆집에 사는 옥분이일 뿐이지. 세상에. 나는 자네가 그저 몸이 약한 노인네인 줄로만 알고 매번 떡이며 김치며 자꾸 챙겨다 주었지 않은가. 그게 어떻단 말인가. 자네 마음이 나에게는 진짜 약이었네. 그 떡 한 봉지, 그 김치 한 통이 내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게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그건 자네가 챙겨준 게 맞네. 금자 할머니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말 없이 옥분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박 소장이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옥분 할머니 앞으로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황 반장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른을 어른으로 알아모시지 못했습니다. 제 입으로 내뱉은 말들이 지금 와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박 소장. 네, 어르신. 고개 드시게. 박 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네. 자네는 자네 자리에서 자네 나름대로 동네를 지키겠다고 애써온 사람이지.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닐세. 다만 오늘 일을 계기로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게. 네, 어르신.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노인을 그저 늙었다는 이유로 약자로만 보지 마시게. 또 노인을 약자로 본다 해도 그 약자에게 함부로 말을 던지지 마시게. 자네 말 한마디가 어떤 노인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노인의 하루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네. 자네는 자율방범대 소장이지 않은가. 동네 어르신들 마음을 자네가 먼저 살피지 않으면 누가 살피겠나. 네, 어르신. 정말로 명심하겠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박 소장의 어깨를 가볍게 한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한 번의 두드림에 박 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형사가 옥분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서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서 한 장만 받아두면 좋겠습니다. 가야지. 그런데 김 형사. 네, 반장님. 진술서 받을 때 박 소장 진술도 꼭 같이 받아두시게. 그리고 박 소장이 이 일로 마음 다치지 않게 잘 챙겨주게. 자율방범대원이 흉기든 강력범 앞에서 신고 전화 한 통 똑바로 한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세. 네, 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소장은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김 형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금자 할머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금자, 오늘 밤은 자네 집에서 좀 자도 되겠는가? 우리 집은 형사들이 한참 들여다볼 모양이라. 두 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집, 자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며칠이고 있으면 되네. 고맙네. 그리고 자네, 한 가지만 더 부탁하지. 무엇인가? 오늘 일은 동네에 너무 떠벌리지 마시게. 내일 아침에는 또 평소 옥분이로 돌아가야지. 노인네가 무슨 화제거리가 되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영 맞득잖아. 알겠네. 자네 마음대로 하시게. 골목 입구의 경찰차에 강태식이 태워졌습니다. 빨간 경광등 불빛이 골목의 벽을 천천히 쓸고 지나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김 형사와 함께 다른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잠시 정자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평소 자기가 앉아있던 낡고 오래된 그 정자였습니다. 그 정자 위로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 골목에는 다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깨졌던 가로등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빈집 대문에는 새로 단단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강태식은 인천에서 저지른 2건의 살인과 도주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은 그날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옥분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황씨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옥분 할머니 또는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네 사람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정자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옆집 금자 할머니가 떡을 한 봉지 들고 오면 같이 나눠 먹었고 슈퍼 정 여사가 콩나물을 다듬어주면 그것을 받아들고 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그날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녀의 거실벽에 걸린 흑백 사진 옆에 새로운 액자 하나가 더 걸렸습니다. 그 액자 안에는 김 형사가 직접 적어 보내온 한 줄의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장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반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늙고 굽은 어깨 뒤에는 누군가의 빛나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낡은 트레이닝복 안에는 평생을 정의 앞에서 단단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어딘가에서 매일 마주치는 그 어르신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세월을 건너오신 분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길에서 마주치는 어르신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어떤 분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드릴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